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육학과 원격 강의를 위한 자료, 보충 자료인데요. 지금 아사나 프라나야마 무드라 반다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계속 녹음을 해드리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되는 게, 과제를 열심히 안 하시고 유튜브 올려드려도 열심히 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하시는, 특히 청강생분들 그리고 명상상담 심리과나 불교과 학생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올리고 또 자료를 만들어서 또 피드백도 아슈람에도 또 막 찾아오시고 이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또 만들고 싶은데, 과제를 보내세요 해도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고 아예 그냥 학점만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지금 목이 진짜 너무 아플 정도로 이걸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갈등이 막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몇 분을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할지 한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충에 도움이, 실제 수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하는 거니까요. 네,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기시고요.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보면서, 프라나 364페이지입니다. 프라나와 생활방식. 생활방식은 프라나야마 고샤와 그것에 프라나에 깊은 영향을 준다. 운동, 일, 잠, 음식의 섭취, 그리고 성행위와 같은 육체적 활동은 몸의 프라나의 흐름과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 흐름은요, 운동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잠이나 음식 섭취, 성행위, 기본 욕구, 스와미 라마께서 말씀하신 기본 욕구고, 머슬로우 단계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해서 이게 동서양이 막론하고 다 이 욕구를 봅니다. 근데 이제 머슬로우는 그 윗단계를 얘기하고, 켄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조금 더 세분해서 나누기도 하는데요. 스와미 라마께서는 이 욕구 외에는 다른 욕구는 상정하지 않을 정도로, 이 기본 욕구가 만족이 되면 다른 욕구들은 스스로가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과 사색, 상상과 같은 마음의 기능들은 불안화적인 마음에 더욱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분별한 음식 섭취와 스트레스와 같은 불규칙한 생활 방식은 불안화적 흐름을 감소시키고 방해하고요. 이것이 사람의 에너지 고갈로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건 음식, 그 다음에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방식, 이게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프라나에 있어서 에너지 고갈은 그것이 지배하는 기관과 일부분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질병이나 신진대사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게 돼요. 프라나 행법은 이런 과정을 되돌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프라나야마 호흡법이요. 프라나야마 꼬샤에 속하는 다양한 프라나를 활기 있게 하고 조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호흡은 요가 프로그램에서 아사나를 한 다음에, 요가 동작을 한 다음에, 좌법이죠. 좌법을 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36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호흡, 건강, 그리고 프라나야마 쭉 나와 있는데요. 호흡은 몸에서 가장 생기가 넘치는 과정이다. 이거는 그 호흡이 모든 그 대사 과정부터 순환, 그리고 흡수, 배출, 이 모든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기 넘친다. 이거는 많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세포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가장 중요한 건 뇌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은 1분에 15회, 하루에 21,600번의 호흡을 한다. 근데 이게 이제 불교 그 심리학 책 있죠. 거기에서 그래서 티베트 불교 명상법 보시라고 그랬는데요. 티베트 불교 명상에는 21,600번의 숨을 매일 쉬게 되면 그것만으로 깨달음과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1,600번의 호흡을 다 안다는 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저희 수업 끝날 때까지 내가 숨을 몇 번 세나, 이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호흡작용은 산소와 포도당의 연료로 연료를 공급하게 되고요. 근육 수축과 호르몬 분비, 정신작용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게 돼요. 호흡은 인간 경험의 모든 측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태어남,
삶의 이어짐, 죽음과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 용량의 작은 부분만을 사용해서 부정확하게 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다거나 얕게 쉰다거나 리듬을 맞추지 않는다거나 감정적인 상태에서는 작은 부분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호흡은 그때 감정적일 때요. 아주 얕고 건강에 유익한 필수적인 산소와 뿔하나를 몸에서 뺏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산소와 뿔하나, 에너지를 뺏어간다. 감정과 욕망이 그 강도가 아주 강하고 내 이기적인 마음을 잡는 게 강하면 그러니까 아주 필수적인 생명력이나 에너지원을 다 뽑아가서 빨리 사망하게 된다거나 삶을 놓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감정과 욕망을 잡는 힘은 산소와 에너지와 직결된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에 주어진 5가지 수련은 올바른 호흡 습관을 소개하는 준비 단계다. 아주 중요합니다. 게다가 다른 경우라면 무시되는 호흡 과정을 자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불교 심리학 책에 보면 윗바사나와 사마타가 나오고요. 사마타는 삼매와 똑같지 않은데 이걸 또 똑같이 번역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삼매가 사마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달라요. 삼매와 사마타는 다르고 열반과 해탈이 다르다 이랬잖아요. 그 심리학 책을 보면 명확하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수련자들은 호흡 과정의 민감성을 발달시키고 폐강의 근육을 훈련시킴으로써 생명의 용량을 증대시키고 프라나야마를 준비시킨다. 규칙적이고 깊고 느린 호흡은 마음을 자극하게 되고요. 마음의 고요하고 만족한 상태를 자극받는다. 이제 조금 이게 번역서라 그렇긴 한데요. 깊고 느린 호흡은 마음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고요하고 만족한 상태로 갖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숨을 쉬는 건 내가 지금 안정이 필요해, 휴식이 필요할 때거든요.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봐요. 근데 숨이 막 이런 상태는 불편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내면의 갈등이나 불안정한 성격이나 무질서한 생활 방식과 질병을 갖게 되는 건 과격한 호흡, 급격한 호흡이 연결된다고 봅니다. 프라나야마는 규칙적인 호흡 형태를 확립하고 부정적인 순환을 파괴하고요. 그 과정을 역으로 돌린다.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자연스럽고 이완된 리듬을 재확립한다. 그래서 이 이완에 대해서도 불교 심리학 책에서 쭉 찾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이완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호흡이 무의식적인 과정일지라도 의식적으로 언제나 조절할 수 있어서 호흡하는 근육은 불수의 근이기도 하지만 수의 근처럼 내가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마음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다리를 형성한다. 프라나야마의 수련을 통해서 에너지를 신경계로 끌어들이고 무의식의 정신 상태는 더욱 창조적이고 즐거운 상태로 발현된다. 그러니까 호흡이 어떻게 내 생명력과 연결되는가에서 여기 또 다시 욕망과 감정에 집착하면 숨이 얕아진다. 반대일 경우에 만족한 상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흡과 수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삶의 길이 또는 기간이 호흡작용의 리듬에 영향을 받는다. 고대 요기들과 성자, 그러니까 리시들이요. 그들은 자연에서 아주 세밀하게 그것을 조사했다. 그들은 거대한 구렁이나 코끼리, 거북과 같은 느린 호흡을 하는 동물들은 장수하고 새, 토끼, 개처럼 빠른 호흡을 가진 동물들은 수명이 단지 몇 년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비슷한 동작들을 막 하죠. 이런 관찰로부터 그들은 인간 수명의 연장을 위해서 느린 호흡의 중요성을 알아차렸다. 짧고 빠르게 호흡하는 사람은 깊고 서서히 호흡하는 사람보다 수명이 더 짧다. 그러니까 숨이 짧으면 어떨 때냐면 감정적인 상태죠. 화나고 짜증나고 이러면 숨이 짧아져요. 그러면 오래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호흡작용이 심장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요. 느린 호흡은 심장을 더욱 강하게 하고 더 좋게 장려시킨다. 더 긴 생명을 주고 깊은 호흡은 프라나야마 코샤의 에너지 흡수를 증가시키며 활력과 생명력, 일반적인 행복을 증대시킨다. 요 나머지 3줄이 프라나야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수행자 나오는데요. 프라나야마 수련은 프라나야마 꼬샤에는 장애물의 제거로서 건강한 몸을 확립하고 프라나의 흡수가 증가되도록 한다. 호흡을 잘 하면 몸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했어요. 이거 자연에서부터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고요. 영적 구도자는 또한 영적 수련을 위한 필수적인 예비 행위로서 마음의 안정이 요구된다. 마음의 안정이 요구된다는 건 감정적이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많은 프라나야마 행법들이 프라나의 흐름을 조절하고 확립하면서 마음의 평온과 생각의 작용을 조절하는 쿤바카, 그러니까 숨을 참는 호흡을 활용한다. 이거는 별표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숨을 참는다는 건 수행을 진전시키는 건데요. 숨을 참지 않으면 반대로 내 요가의 호흡을 아무리 요가 동작을 잘하고 어려운 동작을 하더라도 내 수행에 진척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숨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건 인내심이 길어진 거고요. 음식 조절이 잘 된 거고 완전히 이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완된 상태를 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완이 됐어요. 그러면 이 펜도 잡을 힘이 없이 완전히 이완됐다. 이거는 욕망에서 벗어난 상태거든요. 근데 욕망이 있다는 건 이렇게 쥐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거는 이완이 아니라 긴장된 상태죠. 그래서 긴장된 상태에서는 우선 숨이 횡격막에서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복식 호흡하세요. 배가 나오게 합니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건 잡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이완이 안 되고 긴장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숨을 쉬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걸 무엇을 잡고 있는가 이걸 꼭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프라나가 나디와 차크라를 자유롭게 흐르게 되면 의식의 진화를 위한 출입구가 열리게 된다. 의식의 진화를 위한 출입구가 열린다는 건 완전히 열린다는 건 그 의식이 열려서 뭘 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의식의 진화를 위한 출입구가 열렸다. 그러면 의식이 진화되면 여러분은 뭘 하실 건가요? 이게 핵심이에요. 의식이 진화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의식이 완벽히 진화되면 깨닫게 되는데요. 깨달은 분들이 뭘 하셨죠? 깨달은 분들은 앉아만 계셔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분들은 이게 티벳 명상 요가 보시라고 했는데 이게 자타 명상이라고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나의 고요함을 타인에게 나누는 그런 행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진화돼서 출입구가 열린다면 그렇게 되면 완전히 나누는 상태가 돼서 아주 크게 나누게 되기 때문에 내가 앉아있음으로 인해서 우주가 편안해지고 주변의 모든 인연이 편안해지고 함께하는 인연들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감정적이지 않고 욕구를 잡는 힘이 제로인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 근데 아이들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우는 거거든요. 근데 욕구가 없고 감정적이지 않다. 그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냥 숨 쉬게 돼요. 그게 깨달은 분들이에요. 근데 깨달은 분들의 옆에 있던 분들도 못 깨달으셨어요. 사람들은 그 깨달음을 가진 큰 숨을 쉬는 그분의 옆에서도 자신의 욕망을 잡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오쇼 라즈니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만 그분의 책을 보고 이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조금 거의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마하무드라 책 요번에 최근에 한번 보고요. 그렇게 뭐 그분의 이론이 완벽히 맞습니다. 뭐 그렇게 평가할 만한 제가 공부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한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얼마나 오만하면 부처님 옆에 앉아있던 그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했다. 그래서 겸손해야만 발전하고 내 의식이 맞다는 오해와 착각이 없을 때 완전한 겸허함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깨달음의 문은 열린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상태에서 얘기를 하셨건 저는 그분의 그 말 표현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만하다, 내 판단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의식의 진화를 위한 출입구가 열리지 않아서 밝게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내 판단 안으로 들어가고 아무리 큰 성자의 말도
듣고 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의 진화는 그냥 뭐 초능력을 갖는다거나 타인의 마음을 읽는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돕는다, 나눈다, 헌신한다 이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험의 더 높은 차원으로 수행자가 이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존경받고 싶다면 깨달아질까요? 우주와 깨달은 분들과 자연이 완전히 신성함으로 가득 찬데 그 신성함으로 가득 찬 데에다 내 욕구를 던지면서 내가 깨달음으로 이룬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자연과 우주에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의식의 진화와 출입구, 더 높은 차원, 이거는 뭐 초능력이다, 알아본다, 내가 뭐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한다,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생각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갖고 계시다면요. 호흡의 과학에서 수아미 시바난다는 호흡, 신경흐름과 내부의 불안화 또는 생명력의 조절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안화는 움직임과 행동으로서 육체 영역에서 볼 수 있고 생각은 정신 영역이다. 프라나야마는 한 요기가 그의 개인적인 신체 내부에 전 우주적인 본성이 있음을 깨닫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우주의 모든 능력을 획득해서 완벽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능력을 획득해서 완벽해지도록 노력한다. 이게 호흡이다. 호흡의 과학이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우주의 모든 능력을 획득해서 완벽해진다. 그러면 나는 모든 걸 알게 됐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날 존경하고 나는 정말 잘 될 거야. 반대예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능력을 획득해서 완벽해진다면 완벽해지지 않았다고 보통 느끼시고요. 그래서 서산대사도 깨닫고 나니 부끄럽다 하고 입을 닫으셨다 그러죠. 그래서 우주의 모든 능력을 획득했다 이러면 말이 없어지고요. 저처럼 말이 많은 건 깨닫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막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모든 능력은 어떻죠? 우주의 가장 크고 모든 능력은 어때요? 모두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이 안전한 상태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주의 모든 에너지는 헌신해요. 그 능력을 획득했다면 나는 내 뼈까지, 내 모든 숨까지 그냥 갈아서 나눠주는 것, 내 물건조차 없고 내 것이라는 걸 움켜잡을 나에 대한 이미지도 없고 아무런 욕망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깨달은 그 잘못 생각한 며칠 전에도 이제 명상 상담시니까 선생님도 찾아와서 그게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깨닫고 싶다. 그러면 그 깨달음은 뭐냐?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깨닫고 나서 무엇을 하실지도 한번 왜 내가 깨달음으로 향해 갈지, 삶의 끝은 어디일지, 열반은 살아있을 때도 열반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움켜쥐는 게 절대 깨달음은 아닙니다. 나는 깨닫고 싶어 라고 하면 못 깨닫는다. 이게 그거거든요.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깨닫고 그럼 깨달음의 상태는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를 비운 상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66 아래요. 수련자를 위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입니다. 전통적인 문헌에서 프라나야마를 위한 수많은 규칙과 규정이 붙어다닌다. 그러니까 이 호흡법이 아주 세심하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해법에 대한 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지난 학기 7권으로 무드라만 했죠. 무드라 양보다 더 커요. 알맞게 수련하기 위한 포인트는 들어가고 나가는 생각과 삶에 관련해서 균형 잡히고 상식적인 것을 하는 것이다. 균형 잡히고 상식적으로 한다는 건 또 말하지만 나누는 거예요. 정말 안 나누면 안 되겠죠. 그러나 프라나야마의 진보된 수련을 하고자 진지하게 바라는 사람은 구루나 경험 있는 교사의 안내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저도 수아미 베다 바라띠를 뵙고 나서 숨이 바뀌었고요. 그걸 배우고 오신 또 그대로 받아오신 아슈람 선생님이 계속 지금도 제가 이제 불편하거나 이럴 때는 계속 지도를 받기도 하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쭙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만함이 우선 없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다라는 것도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오체 투자하듯 바닥에 내려서 그렇게 배움은 나이도 상관없고요. 제가 배우는 선생님 나이 어리세요. 그래서 이게 완벽히 그 틀을 깬 그런 상태에서 학습은 가능하고 발전은 가능해요. 367페이지에 보면 호흡으로 들어갈게요. 호흡은 특별히 달리 지시를 받은 것 외에는 코를 통해서만 항상 호흡한다. 입으로 내쉬는 거는 호흡하시면 안 돼요. 뭐 사자호흡이나 슈탈리 호흡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콜스에서는 혀를 빼는 거는 뇌신경하고 호흡기랑 소화기를 자극하고 노폐물 내보내기 위해서 그래요. 수련 시간에 잘난 넷띠로 이거 페이지 475페이지에 있어요. 이 넷띠법을 왜 안 하냐면 이거 잘못하시면 이 물이 그냥 고여서 저도 한참 고생했거든요. 이명이 들리고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거 책만 보고 하시는 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475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거 뭐 하나 배우는데 막 80만 원씩 주고 배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시는데요. 그냥 이 방법대로 사실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그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꼭 하실 수 있고 가능하겠다 하는 분들만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시고 새벽 명상을 하시면서 헌신적으로 잘 나누시고 생명을 죽이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시는 그런 분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해드리려고 하고요. 연예인들 나와서 하시는 거는 이거는 그냥 물로 하는 코 정화 잘라냈디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안쪽까지 완전히 정화하는 그 넷디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행법을 하는 내내 콧구멍을 자극한다. 마실 때 콧구멍을 넓히고 밖으로 확장하고 내쉴 때 그들을 정상적인 상태로 이완한다. 한번 해보실까요? 등을 쭉 펴고요. 마실 때 콧구멍을 넓히거나 밖으로 확장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콧구멍을 크게 열고요. 내쉰다. 이거를 세수를 하고 나서 새끼손가락이랑 이런 데 샤워 다 하고 나서요. 양손을 이렇게 위로 해서 코를 위로 들고 좌우로 벌려서 손톱에 반만 넣어서요. 완전히 닦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한 10번 정도 숨을 쉬면 콧구멍이 확장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리에 와서 이거는 여기 책에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수련 시간은 이른 아침이나 일몰 직후가 도움이 되고요. 진정시키는 호흡법은 잠들기 전에 한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이른 아침, 그 다음 좋은 게 일몰, 그 다음에 진정하기 위해서는 잠자기 전에 꼭 호흡을 하고요. 매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수련한다. 수련의 규칙성은 힘과 의지력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향상된 생명력에 몸과 마음을 적응하게 한다. 자,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합니다. 수련 장소는 외풍이 없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상쾌해야 되며 태양의 부드러운 햇살이 유익한 새벽을 제외하고는 직접 해가 비치는 그런 곳에서는 몸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그 일몰, 일출의 태양은 이렇게 직접 받으셔도 좋지만 직광을 받지 말라는 거고요. 외풍이 심한 데는 안 돼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도 보리수 나무 앞에서 수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이나 그 아주 아름드리 나무, 큰 나무 옆에서 하셨죠. 에어컨이나 선풍기 아래서 수련하게 되면 체온이 하강되기 때문에 한기의 원인이 돼요. 온풍기 밑에서도 하시면 안 돼요. 앉는 자세는 편안하게 하는 게 좋고 이게 씻다, 씻디, 요니 아사나라 그랬는데요. 이게 98페이지, 101페이지에 있어요. 넘어가 보실까요? 101페이지 가볼게요. 101페이지 보면 씻다 요니 아사나가 나와 있고요. 오른다리를 구부려서 왼발을 왼쪽 대퇴부 안쪽에 대고요. 그리고 뒤꿈치를 대음순 쪽이나 더 안쪽으로 왼쪽 뒤꿈치를 더 바짝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다리를 구부려서 왼쪽 대퇴부 안쪽에 된다 그랬으니까 안쪽에 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행복좌로 넣기도 해요. 그래서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친무드라 이렇게 친무드라나 쯔나나 무드라를 하고 이완한다. 이게 이제 시타 요니 무드라가 되고요. 그 앞쪽에 보면 시타 아사나에서 98페이지 등을 쭉 펴는 거 다리를 펴고 앉아서 이게 오른 다리를 구부려서 왼쪽 다리 안쪽에 오른발 뒤꿈치로 회음혈을 누르고 압박한다. 자, 오른 다리를 구부려서 발바닥을 왼쪽 대퇴부 안쪽에 대고 오른쪽 뒤꿈치로 회음부를 압박하고 왼발은 그냥 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부자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 뒤꿈치를 최대한 최종 자세가 어려우면 그냥 최대한 왼 뒤꿈치를 치고를 압박한다. 왼 다리를 구부려서 오른쪽 발목 위에 얹어서 발목뼈가 맞닿게 하고 뒤꿈치가 포개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발목만 이렇게 꽈서 하는 그 결과부자 보통 이렇게 하죠.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게 회음혈 있는데 오른쪽 뒤꿈치가 회음혈 있는데 예, 항문과 생식기 2분의 1 지점 거기에 가야 되고요. 오른발 뒤꿈치를 회음에 대고 그리고 나서 왼 얹어요. 그러면 이게 발목이 교차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결과부자 같아 보이지만 이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씻다는 힘, 완벽함을 뜻하고요. 씻다 아사나. 그래서 이 앞쪽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사나랑 프라나야마 다 해서 이 한 권을 지금 다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남자분들은 하시고요. 여자분들은 말씀드린 씻디 아사나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인데 나는 발목이 아프다거나 고관절이 아프다 이러면 그런 거 상관없이 등을 바로 펼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의자 위에 앉아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척추와 머리가 바른 상태가 되게 그리고 몸이 이완돼야 된다. 이완은 계속 나옵니다. 어깨를 펴시고 턱을 당기시고요. 수련하는 동안 최대한 에너지 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천연 섬유의 담요나 천 위에 앉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렇게 산에서 할 때는 잡다한 벌레를 없애기 위해서 호랑이 그 가죽 위에서 성자들 중에서 수행한 분들도 계세요. 순서는 프라나야마는 아사나 이후에 명상 수련 전에 한다. 그러니까 명상 바로 전에 호흡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프라나야마 수련 이후에는 누워서 등을 대고 누워서 송장체위하는 거예요. 이 송장체위도 이 앞쪽에 있죠. 이완법이요. 그러니까 페이지 이완아사나 84페이지 84페이지에 보면은 나와요. 예, 거기 보시면 자, 그래서 옷은 수련하는 동안 천연 섬유로 만들고 축 늘어진 그런 편안한 옷을 입는 게 도움이 되고요. 춥거나 벌레로부터 보호하고자 할 때 몸을 천이나 담요로 덮어도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 때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목욕은 수련하기 전에 목욕이나 샤워를 하거나 최소한 손이나 얼굴, 발 그리고 몸의 부분들을 씻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가 수업 있는 날은 꼭 씻고 오세요 하는 건 냄새의 문제도 있지만 냄새가 이제 스스로가 내 체취를 맡으면 옆에 사람이 못 맡더라도 내가 내 체취를 맡으면서 비위가 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샤워를 하고 오시는 거는 순환이 잘 돼요. 그리고 머리와 발을 시원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정상 체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련 후 최소 30분 동안은 목욕을 하지 않는다. 보통 1시간 동안 목욕하지 않는 게 좋아요. 위장은 비워놓고 식후 3, 4시간 이후에 이걸 하는 게 좋고요. 음식은 횡격막과 폐를 압박해서 부풀게 하고 깊은 호흡을 어렵게 하죠. 소화는 프라나야마를 시작할 때 변비와 소변량의 감소되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 건조한 배설물의 경우 소금과 매운 것의 섭취를 중지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신다. 그러니까 변이 딱딱해서 잘 안 나간다 이럴 때는 왜 이러지? 이럴 때는 우선은 소금, 매운 거 이걸 많이 드셨나를 먼저 보시고요. 많은 양의 물을 드시는 게 도움이 돼요. 설사를 할 경우에는 며칠간의 수련을 좀 중지하라고 했어요. 쌀과 음료 제품, 요구르트를 섭취한다. 반대로 얘기해서 쌀이라든지 음료,
그러니까 우유를 이렇게 응축시킨 치즈 같은 거요. 요구르트 이거는 살이 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많이 먹어서 씻어내는 건 몸을 가볍게 하겠죠. 따뜻한 물이요. 식이요법을 보겠습니다. 식이요법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균형 잡힌 식사가 호흡에 도움이 되고요. 곡류나 콩류, 신선한 과일, 야채를 결합해서 필요하다면 약간의 유제품을 드셔도 좋습니다. 근데 느리게 자란 소, 방목된 소의 우유를 먹는 게 중요합니다. 프라나야마의 더욱 고급 단계에서는 식이요법의 변화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안내는 구루가 직접 해준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저도 이제 식단을 계속 이렇게 바꾸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슈람 선생님이 늘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가 그냥 나는 이거 먹고 싶어. 책엔 이러니까 라고 바꾸시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무리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무리하는데 특히 지식호흡을 무리할 경우에는 이게 손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뿐 아니라 마음이나 감정적으로도 이게 무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숨은 아주 무리하지 않게 주의하지 않으면 감정이 흔들린다거나 격앙될 수 있습니다. 자, 부작용을 볼게요. 가려움증이 일어나거나 윙윙거리거나 열기나 추위나 가벼움이나 무거운 그런 느낌을 발생.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축 처진다거나 너무 가볍게 막 들떠서 다닌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요. 금기 사항은 질병이 있는 동안은 수련을 하지 말아야 하고 송장치의로 복식호흡을 실행해도 된다. 치료 목적으로는 어떤 프라나야마를 활용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치료사나 교사에게 상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프라나야마 수련자에게 담배 피우기나 마약을 권해서도 안 되고 담배를 피우거나 마약을 해서도 안 된다. 근데 요가 수행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술을 드시는 분도 있고 담배 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권하지는 않지만 이거를 하지 마세요라고 왜 안 했지?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금기가 나온 게 아니고요. 권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권하지 않는다는 건 이게 구루나 지도자께서 이거 당신이 이 순간에는 뭐가 필요할 때 특히 순환을 위해서 술을 먹기도 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무슨 그 액타시스라든지 그 약간 이상한 증상이라고 막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경전에 보면 너무 그 무딘 제자나 아니면 바로 깨달음의 직면에 있는 제자나 구루가 봤을 때 이게 바로 깨달은 상태랑 비슷하다 하면서 마약을 주는 경우가 사실 있고요. 그게 이제 경전에도 나오고요. 근데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다,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호흡으로 갈게요. 자, 370페이지요. 자, 그 다음에 복부호흡, 그 다음에 흉부호흡, 쇄골호흡, 요가적 호흡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디쇼다나 전까지인데요. 자연호흡에 보면 맨 밑줄에 이게 우리 영어 잘하는 선생님들하고 한참 봤는데요. 문장이 어려운 게 몇 군데 있어요. 370페이지를 보면 육체를 관찰하는 한 사람으로 의식을 되돌리고 눈을 뜬다. 이게 이제 그 불교학과랑 명상상담 심리과 선생님들은 전화를 주셨던데요. 이 원서도 다 사셨더라고요. 이북도 사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아마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서 가지고 계신 분들 372페이지 펴보실까요? 372페이지 펴보시면 제가 발음이 안 좋지만 읽어드릴게요. Bring the awareness back to bring the awareness back to observing the physical body. 이 physical body가 약간 이상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The physical body as one unit and open the eyes. 이게 physical body를 찾아보니까 법률적인 방법에서는 신체다. 그래서 제가 체육과 나오신 선생님하고도 같이 얘기했는데 physical education이라고 보통 해요. 체육 교육과를요. 그 이제 용어에 대한 문제가 한 20년 전부터 그게 대두되긴 했는데요. 피지컬 이르면 물질적인 쪽만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
전인적인 홀 바디다 이렇게 보는 그 체육 관점과 다르다. 그래서 키네틱 에듀케이션이라고 얘기한다거나 뭐 키드 해가지고 이거를 약간 역학적인, 역동적인 이런 면으로 보려고 이제 용어를 막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체육 쪽에서 떠나 있어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지컬 바디라는 말을 체육 교육에서도 거의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한 세 분하고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그냥 신체다, 피지컬 바디다 그러면은 신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아주 육체적인 것에 집중했을 때 그러니까 피지컬 하면은 약간 물질적이고 물체적인 그런 것들과 직결된 신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래서 육체를 관찰한 한 사람으로 의식을 되돌리고 눈을 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Bring the awareness back to observing.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것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돌리냐면 신체적인, 그러니까 아주 물질적인 그런 신체로서 하나의 그 나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육체와 그게 내가 하나야 이게 아니고요. 육체를 이렇게 하나의 유니트로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는 하나의 작은 부분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육체를 관찰하는 한 사람으로 의식을 되돌리고 눈을 뜬다. 이러면은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내가 물리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으로 눈을 돌려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호흡부터 쭉 들어갈게요. 자연호흡은 호흡기계와 호흡 패턴을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행법으로 이완이 되고 어떤 때로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호흡을 한다가 앞에 아사나나 무드라 이런 쪽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호흡을 조절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리드미컬하게 전체적으로 자각한다. 코로 숨이 들어갈 때 시원하고 밖으로 나올 때 따뜻하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명상 자세로 앉거나 사바 아사나로 누워서 이완한다. 누워서 하셔도 좋고 앉아서 해도 좋아요. 자발적인 호흡 과정을 지켜본다는 건 숨을 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수의근처럼 움직이는 호흡기 계통의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게 움직이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숨을 자발적으로 바라봐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걸 바라보되 들어가는 숨은 시원해요. 그리고 나가는 숨은 따뜻해져요. 다시 코로만 숨을 마시라고 했죠. 코로 마시고 내쉽니다. 냉정한 목격자의 태도로 이것을 관찰한다. 이게 맨 마지막 줄과 연결되는데요. 이게 detached witness예요. 그러니까 사심 없는 마음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아예 나라는 생각도 없고 잘한다 못한다는 생각도 없고 원서를 보시면 아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목 윗부분, 입술 뒤쪽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느낀다. 이게 대념초경에서도 코끝을 보라 그러거든요. 연결되죠. 목의 윗부분, 입의 뒤쪽, 그러니까 입 안쪽을 보세요. 목 부위로 의식을 가져와서 목에 숨이 흐르는 걸 느끼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목이에요. 의식을 가슴 부위로 가져가서 숨이 호흡기관과 기관지로 흐르는 걸 느껴보세요. 의식을 가슴으로 가져갑니다. 숨을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호흡기 기관 그리고 기관지로 흐르죠. 다시 내쉽니다. 다음 폐로 호흡이 흐르는 걸 느낀다. 숨을 마십니다. 목, 가슴까지 느끼고 폐에 집중합니다. 폐가 확장되고 이완되는 걸 자각합니다. 흉곽을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이 부위가 확장되는 것을 느끼고 이완되는 것을 관찰합니다. 내쉽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걸 그냥 리드미컬하게 자연스럽게 하세요. 코, 목, 가슴, 폐, 이제 흉곽 전체 내쉽니다. 근데 이거를 저처럼 마시고 내쉬는 이런 게 없고요. 자연호흡은 그냥 그 지금 말씀드린 부위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럼 들어가고 나가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의식을 이제 복부로 가져가요. 코, 목, 가슴, 폐, 흉곽, 복부. 숨을 마실 때 복부가 올라오고 내쉴 때 내려가는 걸 느끼고요.
마지막으로 코끝에서 복부까지 전체적인 호흡 과정을 자각하고 잠시 동안 관찰한다. 자,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코, 목, 가슴, 복부. 제가 이래서 이거를 방송에 많이 이 호흡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의식적으로 마시고 내쉬는 게 아니라 숨이 코, 목, 가슴, 복부로 들어갔구나, 나갔구나 하고 느끼시면 돼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육체를 관찰하는 한 사람으로 의식을 되돌리고 눈을 뜬다. 이거는 이게 그냥 물질적인 그런 하나의 몸의 움직임이구나 하고 완전히 객관적으로 나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그렇게 바라봅니다. 자, 이게 자연호흡이에요. 자, 그럼 복식호흡이 뭔지 볼게요. 복부 또는 횡격막은 371페이지요. 자연호흡을 한 5분에서 10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복부호흡은 복부 또는 횡격막의 활동을 높이고 흉곽의 활동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횡격막이요. 흉곽이요. 횡격막은 복강으로부터 폐를 분리하는 반원형의 근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부도 다 보여드렸죠. 해부도 보세요. 올바르게 작용할 때 가장 효과적인 호흡의 형태를 촉진한다. 횡격막 자체보다 횡격막의 효과는 위장의 팽창과 수축으로 경험된다. 근육 자체의 감각은 수련과 함께 나타난다. 자, 숨을 마시는 동안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숨이 내려가죠. 다시 복부의 내역물은 아래와 밖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배가 나오게 되죠. 내쉬는 동안 횡격막은 올라가게 되죠. 복부의 내용물은 안으로 들어가고 긴장된 상태가 돼요. 다시 숨을 마실 때 횡격막의 움직임은 폐 하엽이라고 했어요. 예, 이게 로브죠. 예, 활용하는 것이 나타난다. 횡격막의 적절한 사용은 폐 기저부에 있는 림프액의 배수를 개선하고 폐포의 균형 팽창을 가져오며 간, 위장, 내장 그 아래에 있는 기관들을 마사지하고 심장 기능과 관상동맥의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며 혈액의 산소 결합과 순환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림프액을 활성화시키면서 폐 기저부에 있는 데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폐포를 완전히 이렇게 잘 균형 있게 움직이게 해서 그 주위에 있는 간이나 위장이나 내장에 직접적으로 그런 다른 기관들을 마사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요. 그래서 심장이 다 있죠. 심장의 그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해요. 복부 호흡은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호흡 방법이다. 그러나 긴장, 불충분한 자세, 옷의 제한과 수련 부족으로 종종 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부 호흡을 제가 그 요가 동작 해오실 때 이거를 조금 꼭 그 피드백 드릴 때 복식 호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고요. 이 생활의 한 부분으로 이 복식 호흡을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호흡이 회복되면 육체와 마음의 행복한 상태가 크게 개선된다. 그래서 아시람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이거 뭐죠? 이거 병원에 가서 청진기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막 뭐라고 해요. 숨을 안 쉰다. 근데 이게 복식 호흡이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휴식 호흡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식 호흡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숨을 마실 때는 횡격막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숨을 내쉴 때는 횡격막이 올라가게 돼요. 복식 호흡 또는 횡격막 호흡은 송장 자세로 전신을 이완하고 자발적인 호흡을 관찰한다. 잠시 동안 자연호흡, 코, 목, 가슴, 복부 그리고 내쉬는 호흡 이걸 하고요. 오른손을 배꼽 위에 복부에 두고 왼손은 가슴 한가운데 둔다. 오른손은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려가는 것을 관찰하고 왼손은 호흡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게 이게 이제 횡격막 호흡이고 복식 호흡이에요. 복부에 긴장이 없도록 한다. 이게 이제 복식 호흡하는 첫 시발점이죠. 이때 가슴이 팽창하거나 어깨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요. 복부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걸 그냥 느끼고요. 깊게 서서히 호흡하고 서서히 내쉽니다. 마실 때는 시원한 숨이, 내쉴 때는 따뜻한 숨이 나가게 합니다. 이게 이제 자연호흡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 했죠. 흉곽의 확장 없이 복부를 팽창하는 동안 가능한 한 숨을 많이 쉬고요. 마시기의 끝부분의 횡격막은 복부를 압박하게 되고 백복부는 가장 높은 지점에 올라가게 돼요.
내쉴 때 횡격막은 위로 올라가고 복부는 아래로 내려가요. 내쉬는 끝에 복부는 수축되고 배꼽은 척추 쪽으로 이렇게 압박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편안하게 숨을 마실 때 횡격막이 내려가고 복부가 나오고 내쉴 때 횡격막이 올라가고 복부가 수축된다. 이걸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내가 다 마사지가 됩니다. 흉부 호흡으로 넘어갈게요. 373페이지 넘어갑니다. 흉부 호흡은 흉곽의 팽창과 수축에 의해서 폐 중엽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복식 호흡은 외엽 중에 특히 하엽 아래쪽이 움직였죠. 복부 호흡은. 근데 흉부 호흡은 중엽이 움직여요. 이것도 해부도 보여드린 거 보시면 돼요. 그건 같은 양의 공기를 교환하기 위해서 복부 호흡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요. 그래서 몸에 산소가 더 필요할 때 육체 운동이나 힘든 노동을 할 때 또는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서 흉식 호흡을 하게 돼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 지나간 후에도 이런 형태의 호흡을 지속하는 사람은 나쁜 호흡 습관을 유발하고 긴장을 지속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호흡은 자연 호흡이 기본이 되지만 흉식 호흡보다는 복식 호흡, 횡격막 호흡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정 안 될 때 일상에서의 흉식 호흡을 보면서 이거를 수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누운 상태나 앉은 상태에서 합니다. 자연 호흡에 의해 연속적으로 의식을 하고 의식적인 복식 호흡을 하고요. 가슴 부위에 집중하고 횡격막 사용을 그만두고 흉곽이 팽창하도록 숨을 쉰다. 그러니까 흉식 호흡은 횡격막은 안 움직이고요. 그냥 여기 위에 쪽만 움직이는 거예요. 가슴을 최대한 많이 팽창시켜 보세요. 갈비뼈가 바깥 위로 움직이게. 배가 안 움직여요. 폐 속에 공기가 들어가도록 팽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되죠. 어디가 긴장되죠? 어깨. 목 있는 데가 긴장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쉰다. 횡격막을 사용하지 않아요. 다시 숨을 마십니다. 가슴을 통해서 천천히 숨을 마시고 매번 마시고 내쉰 이후에 약간의 정지의 호흡을 하라고 했는데요. 굳이 정지 호흡 안 하셔도 돼요. 몇 분 동안 흉식 호흡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자, 숨을 마시고 내쉬고 어때요? 어디가 긴장되죠? 목 뒤, 가슴, 여기가 다 긴장이 돼요. 그래서 흉식 호흡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데 보통 요가 동작하실 때 보면 흉식 호흡을 많이 해요. 그러면 허리나 관절이 좀 많이 다칠 수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불편한 게 좀 안 좋은 호흡이죠. 질병이 있을 때 쉬는 숨이 있어요. 이게 쇄골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지 상대방에게 어떤 숨을 쉬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쇄골 호흡은 흉곽 팽창의 마지막 단계다. 흉부 호흡이 완전해진 이후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흉식 호흡이 완전히 이게 그냥 자리 잡은 거예요. 긴장 상태가. 그리고 나서 숨이 더 짧아지면 쇄골 호흡을 할 수 있는데요. 공기를 폐 속으로 좀 더 빨아들이기 위해서 목과 인후, 흉골의 근육에 있는 위쪽 갈비뼈와 쇄골이 밀려 올라간다. 여기로 이제 숨을 쉬는 거예요. 들숨에서 최대한 팽창이 요구되고 폐 상엽에만 산소가 공급된다. 그러니까 복식 호흡은 하엽이고요. 그러니까 흉식 호흡, 가슴 호흡은 중엽이고 지금 쇄골 호흡은 여기에요. 근데 이제 해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 폐 위쪽이 다 똑같지가 않고요. 오른쪽이 좀 올라가 있고 보통은 왼쪽이 좀 낮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쇄골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는 안 움직여요. 눕거나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쇄골 호흡은 극도의 육체적인 노동이나 천식과 같은 공기 통로를 방해받는 질환이 있을 때 활용됐다고 해서 이게 아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 파트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질환이 있을 때 활용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식일 때 이게 쇄골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쇄골 호흡을 하게 되면 이 쇄골은 슬픔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숨이 깊지 않죠. 자, 이제 쇄골 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몇 분 동안 흉부 호흡을 해요. 가슴으로 흉곽이 완전히 팽창되게 하고 목 기저부에 있는 폐 상부가 팽창될 때까지 좀 더 들이쉬고 어깨 쇄골도 약간 위로 올라가게. 어깨의 쇄골이 그러니까 이렇게 쇄골만 움직이게요. 그리고 내쉬어요. 이거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보시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서서히 내쉬고 목 아래를 이완하고 가슴 위를 그리고 시작 자세로 돌아와서 흉곽과 나머지를 이완하고 좀 더 반복한다. 그리고 이러한 호흡의 효과를 관찰한다. 이러한 호흡의 효과가 아니라 결과라고 해야 되겠죠. 그 반응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보면 효과라 그러면 좋은 것 같아서 아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럼 쇄골 호흡을 해야 되나? 굳이 쇄골 호흡을 선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쇄골 호흡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깨가 올라가 있고요. 그런 분들은 보통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화를 잘 내고 짜증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질병이 아주 조금 심한 상태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쇄골 호흡보다는 흉곽 하는 흉식 호흡을 하고요. 흉식 호흡보다는 복식 호흡을 더 오래, 횡격막 호흡을 더 오래 자주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가적인 호흡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요가적인 호흡은 앞에 세 행법을 결합한 것이다. 이건 마시기와 내쉬기를 최대한 활용하게 된다. 그것의 목적은 호흡을 조절하고 빈약한 호흡 습관을 바로해서 산소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 어느 때라도 수련하고 있고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화가 난 상태에서 특히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요. 이게 왜? 그럼 이걸 다 해야 되나?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건 화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쇄골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여기서는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걸 그냥 나도 모르는 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 내가 쇄골 호흡을 하고 있구나. 흉곽 호흡으로 내린다. 그 다음에 복식 호흡으로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 행법을 다 활용한다는 게 아니라 복식 호흡만 해도 좋은데 할 수 없이 내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는 이 세 호흡의 단계를 하면서 내 몸을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숨을 마실 때 복부가 완전히 충분히 팽창되게 하고 내쉴 때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요. 이건 기본이죠. 공기가 폐 기저부에 도달하는 것을 느끼고 복부의 팽창이 완벽히 되고 나면 가슴이 바깥쪽, 위쪽으로 이렇게 팽창하죠. 갈비뼈가 충분히 팽창되면 목 기저부 근처에 있는 폐 상부가 팽창하는 걸 이거 위쪽이요. 여기가 이렇게 완전히 마시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래서 어깨와 쇄골 또한 약간 위로 올라가게. 목 근육에 약간 긴장이 느껴질 때까지 몸 나머지는 이완하고 그래서 공기가 완전히 폐 윗부분까지 다 차게 이게 온전한 한 번의 들이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쇄골도 움직이고 이것도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복식 호흡을 크게 하시면 돼요. 이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요가적인 호흡이라는 건 크게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이게 완전 호흡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라는 거지 이걸 쇄골을 올리고 어깨를 올려서 이렇게 팽창해서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건 아닌데요. 이게 아헨가나 아슈탄가 동작할 때 아헨가 선생님이 볼 때 이렇게 위로 하는 호흡법 있죠. 그분의 이제 정화법이나 아사나에서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명상호흡법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다리 보면 다리는 굉장히 길고 가늘고 상체는 굉장히 커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걸 숨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호흡을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화가 났을 때 가라앉힌다거나 일상에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시고요. 이거는 구루를 만났을 때 구루께서 특별히 당신은 이런 숨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과정은 하나의 연속적인 움직임이어야 하고 호흡의 각 단계는 뚜렷한 변화 없이 다음 단계로 차츰차츰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돼요. 경련이나 불필요한 긴장이 없어야 되고요. 호흡은 바닷물, 조수가 밀려오는 것처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쉽니다.
목 아래를 이완하고 가슴의 위쪽을 이완하고 가슴 아래를 이완하고 그리고 안쪽으로 수축하고 횡격막 위쪽과 가슴 쪽을 편안하게 숨을 마시면서 밀어 올린다 했는데 밀어 올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부가 나오게 하시고 내쉴 때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복식 호흡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말고 척추 가까이 복부 벽을 밀거나 당기기를 통해서 가능한 많이 폐를 비우도록 한다. 그러니까 폐를 많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움직임은 조화롭고 물 흐르듯이 해야 되고 날숨은 몇 초간의 호흡 정지를 한다. 굳이 정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할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숨이 들어가는 걸 기다렸다가 나가도록. 그래서 불교 심리학 책에 그 숨을 참는다. 그거 뭐라 그랬죠? 고통이라 그랬죠. 이건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가적 호흡의 완전한 일회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완전함은 해서 완전히 부풀리고 참고 소리는 안 나고요. 일부러 내드린 거예요. 내쉴 때 이렇게 이게 다 가라앉게 이렇게 완전히 쉬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 완전 호흡을 제가 엎드려서 하는 걸 몇 번 보여드리긴 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5회에서 10회 정도 실행하고 매일 10분씩 점점 더 증가시킨다. 근데 이 호흡을 억지로 할 경우에 이런 형태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식 호흡하세요. 벌써 한 몇 번 반복했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가적 호흡은 대부분의 뿌라나 야마로 활용된다고 했지만 복식 호흡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주된 필수 조건은 호흡이 편안하고 이완되어야 되고요. 호흡 과정을 자각하고 조절하는 것이 확립되면 쇄골 행법은 저하되어서 요가적 호흡이 복부와 흉부 호흡으로 결합되면서 변형된다. 호흡은 자연스러운 호흡이어야 되고 힘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도 마지막에는 그 요가 호흡할 때 이렇게 올리는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보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안 될 때 조금 움직여도 그냥 그 움직이는 걸 억지로 내리려고 하지 말고 아랫배가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완돼서 쇄골은 그냥 부드럽게 멈춘 상태를 유지하니까 이 글 자체가 번역이 돼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쇄골 호흡을 이용한다, 흉식 호흡을 이용한다, 이게 효과다 라고 나와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요가 호흡은 완전한 복식 호흡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다 되시고 나면 그 다음에 페이지 392에 바스트리카 프라나야마 그 다음에 이제 그 풀무호흡 이거 쭉 나가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호흡법 해서 몇 가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